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에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주로 각국의 인구와 최신 무기 보유량, 국방비 지출을 기준으로 전 세계 군사력을 평가했던 글로벌 파이어파워의 순위가 실제 전쟁에서는 의미 없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글로벌 파이어파워 군사력 순위에 한 가지 지표를 더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를 도입 시 대한민국이 중국도 넘어서 전 세계 23위의 군사력을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파이어파워 군사력 순위에서 큰 격차를 보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이 지표를 기준으로 하면 예상보다 적은 격차를 보여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2년 넘게 버틸 수 있는지도 설명이 됩니다. 그 누구도 개전 초기에는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2년 넘게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개전 당시였던 2022년 기준 러시아는 세계 군사력 2위였고 우크라이나는 20위나 미친 22위였으니까요. 최근에는 전쟁이 워낙 장기화되고 있는 탓에 물량에서 앞서는 러시아에게 전황이 유리하게 돌아가는 모양새지만 전쟁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근 무기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탓에 무기가 곧 전쟁의 승패를 가늠한다는 일각의 편협한 인식과 우크라이나에서의 실상은 완전히 달랐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군사력 격차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건 현역 병력을 제외한 예비군과 중군사 병력이 큰 역할을 해줘서라고 전 세계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의 반 이상은 예비군과 중군사 병력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그들은 전쟁 초창기 러시아의 진군을 막아내고 반격할 때 큰 역할을 했는데 대표적인 게 제2의 죽음의 숙녀라고 불리던 여성 저격수 차콜입니다. 차콜은 암호명으로 2차 대전 중이던 1941년 자원 입대에 309명의 독일군을 하늘로 보낸 우크라이나 출신 저격수인 류드밀라 파블리첸코의 별명에서 따와 죽음의 숙녀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SNS에 의하면 차콜은 2017년 남동생이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우크라이나 해병대에 입대했으며 친러 반군 세력과 러시아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싸우다가 2022년 1월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비군 신분으로 일상생활을 하던 차콜은 러시아가 침공하자 다시 사선에 섰고 정확한 전공을 밝히진 않았지만 적지 않은 러시아군이 그녀의 검지에 의해 유명을 달리했다고 전했습니다. 차콜뿐 아니라 한때 화제가 되었던 해외 의용군도 상당수는 예비군들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법적 문제 등을 비롯해 여러 논란이 되기는 했지만 이근 전 해군 특수전전단 대위도 그중 하나였고 캐나다의 전설적인 저격수 왈리의 경우 러시아 지휘관들을 벌벌 떨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념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러시아군을 상대로 선전할 수 있었던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전쟁이 워낙 장기화돼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그동안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이던 미국도 긴급 군사 지원에 나서는 등 예비군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 반면 러시아군의 상황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대부분의 러시아군은 어린 징집병들이었으며 심지어 이들은 자신들이 왜 우크라이나에 왔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러시아군의 사기 저하는 당연했는데요. 이 때문에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도 모르는 러시아군은 실수로 아군에게 포격을 가하거나 무기를 버리고 도망가거나 심지어 무기를 우크라이나군에 가져다 바치며 항복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2년이 지나면서 러시아도 그동안 각종 선전을 통해 병사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후방에서 어느 정도 훈련이 된 상태로 투입하고는 있기는 한데요. 그러나 애초에 전쟁의 명분 자체가 없다시피 한 데다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터졌는지 소문으로 다 들었기에 여전히 많은 러시아 청년들이 입대를 피하려 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정확한 사정을 모르는 외국인들까지 현혹해서 입대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한국 남성도 있었기에 당시 국내에 많은 충격을 줬었는데요. 이러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사례를 통해 전문가들은 국가의 군사력을 평가할 때 장비의 성능과 가용성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각 병사가 받는 훈련의 질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병사들이 전역하고 나서 구성된 예비군과 중군사 조직 규모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래서 이전까지의 군사력 지표에서는 현역만을 군 병력으로 집계했던 것을 이제는 예비역 등 즉시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인원까지 포함해 군 병력의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주얼 캐피탈리스트는 각국의 군병력을 다시 집계해 순위를 정했는데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지표에 대해 설명하자면 현역과 상비군은 동일한 의미이며 예비군은 일반 시민이 주 병력이 되어 전쟁 및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 그 외 긴박한 상황에 병력을 추가 동원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선발 또는 임명된 시민들을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군사 조직입니다. 준군사 조직은 유사군이라고 하며 국가의 정식 군대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군에 준하는 무장과 조직 체계를 갖추고 군과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는 집단으로 국경수비대, 보안군, 전투경찰, 정치국원 등 국가마다 매우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준군사 조직의 일반적인 형태를 정의하자면 군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며 국방부 등 군사 행정조직 휘하에 놓여 있지 않고 내무부 등 별도의 행정부 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정규군과 병행되어 있을 경우 군과는 별도의 편제를 갖추고 독립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군사력을 비교할 때 예비군까지는 군병력으로 볼 때가 많지만 준군사 조직까지 그 의미를 확장한 경우는 보기 드문데요. 준군사 조직 수치가 각국에 적용되자 여태까지 알던 군사력 순위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우선 헌역 병력으로만 보자면 중국이 285영명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55, 550명으로 2위를 차지한 인도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은 현역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순위에서 100만 명이 넘는 현역병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과 인도에 이어 미국이 388명으로 3위에 이름을 올렸고 북한이 280영명으로 4위, 그 뒤로 러시아가 14영명으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문가의 설명에 의하면 군부정권 또는 독재정권이 통치하는 국가일수록 현역병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인도의 경우 워낙 인구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확실히 정권을 잡기 위해서 현역 병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비군이나 준군사 조직은 차후에 반란이나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잘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예외인데 대부분 직업 군인이고 높은 임금은 물론 사람들의 존경도 많이 받아 선호되는 직업이기에 전역하지 않고 현역으로 남아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역 기준 60만으로 7위에 올랐는데요. 전 세계 탑 10인이 절대 낮은 순위가 아니지만 우리의 예상보다는 조금 낮네요. 하지만 진짜 순위는 이제부터입니다. 현역 병력에서 예비군 병력만 추가돼도 그 순위는 완전히 뒤바뀌는데요. 10위는 이란으로 현역과 예비군 병력을 합쳐 120만 명, 9위는 170만 명인 파키스탄, 8위는 200만 명인 북한입니다. 다만 북한의 경우는 말이 예비군이지 현역 생활이 워낙 긴 탓에 예비군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훈련도 안 하는 것으로 알려졌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7위는 210만 명인 미국으로 현역 병력의 질이 우수해 예비군이 필요 없을 뿐더러 현역 입대 시 예비군이 되려면 8년 이상 복무를 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은 모병제 국가 특성상 현역으로 입대를 안 한 사람이라도 본인이 지원 시 예비역으로 입대해 주말이나 휴가철에 훈련을 받는 식으로 복무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 또한 고려해야 할 부분이죠. 6위가 바로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현역으로는 순위권에 못 들던 나라가 예비역까지 합하니 220만 명이나 된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어서 5위는 320만 명인 중국이고 4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인데 360만 명으로 우크라이나보다 140만 명이 많지만 국토나 인구 대비 생각보다 많지는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 예비역들은 모두 우크라이나로 가는 건 아니기에 사실상 예비역까지 거의 모두 동원 중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왜 버틸 수 있는지가 설명이 가능하게 되죠. 3위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예비역까지 포함 시 380만 명이 됩니다. 예비군 포함 시 중국이나 러시아보다도 많게 되는데요. 2위는 세계 인구 1위인 인도로 510만 명이고 1위는 다소 의외겠지만 베트남으로 580만 명이나 됩니다. 베트남이 이렇게 많은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실 수 있지만 베트남에서 군인은 지역 산업과 유착이 심해 많이 해먹을 수 있는 직업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입대해서 짧은 기간이라도 복무하려는 경우가 많은 건데요. 참고로 베트남은 인구가 1억 가까이 돼
징병제임에도 우리나라와 달리 안 가려면 안 갈 방법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예비역이 많다는 건 앞서 말했듯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 해야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와 정반대인데요. 현역병은 말할 것도 없고 부사관들도 사회 일반보다 임금이 적은 편에 속해 경제적 이득만 보고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2위인 것은 대한민국이 징병제 국가인데다 20대 남성 대부분이 징집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이들 대부분이 국가의 부름에 기꺼이 응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역 사병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돼 최근 큰 문제가 되었던 군 내 각종 사고들과 같은 불행한 일들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들은 군사적인 면에서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으로도 우리의 미래기도 하니까요. 방금 보신 올해 순위는 예버군까지만 포함시킨 건데 중군사 조직까지 포함되었던 2022년 순위의 선은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1위도 역시 베트남으로 522영명을 기록했는데요. 경찰 등의 중군사 조직들도 워낙 비리가 만연한 탓에 선호 직종이라 되기만 하면 갑질하면서 이것저것 해먹기 좋아서입니다. 2위는 769영명인 북한으로 워낙 국가 통제가 심해 중군사 조직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이들은 북한 주민들의 통제가 목적이라 전투력을 기대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3위는 대한민국으로 500명으로 기록되었는데요. 단 이때 순위는 작년을 끝으로 폐지된 경찰청 의무경찰과 해양경찰청 의무경찰이 포함된 거라 현재는 이보다 규모가 줄었다고 봐야 합니다. 참고로 이 순위에서 경찰특공대는 중군사 조직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시에는 경찰도 대부분 군 동제를 받기 때문에 경찰특공대 역시 사실상 중군사 조직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4위는 500명을 기록한 인도, 그 뒤를 이어 중국이 45영명으로 5위를 차지했는데요. 6위는 568영명의 러시아, 7위는 233명을 기록한 미국이지만 미국은 중군사 조직을 비공개하고 있어 실제로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후로 8위의 브라질, 9위의 대만, 10위로 파키스탄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중군사 조직까지 포함 시 대한민국이 중국과 비교해 병력면에서 최대 270만 명까지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물론 전시가 되면 중국은 더 많은 병력을 징집할 거고 우리도 저중군사 조직으로 분류되는 인원이 전원 전투에 적합한 인원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인력들보다는 나을 건 분명하고 그 규모가 수백만 단위란 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지요.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이 예비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와 체계적인 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므로 우리 군도 최근 불거졌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해 현역이든 예비역이든 우리 군과 나라를 앞으로도 더욱 사랑하고 더 지키고 싶어질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전투력이기 이전에 이 나라의 장래기도 하니까요. 최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푸틴의 북한 방문으로 북한은 그동안 러시아의 탄약과 포탄, 로켓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한 대가로 미사일 관련 첨단 기술 제공과 군사동맹 복원을 요구했을 것이며 북한이 원하던 것을 얻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요구하고 있는 기술이 ICBM의 재진입 기술과 로켓 엔진 기술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정찰 위성 발사 실패에서 드러났듯이 자체 기술이라고 홍보하는 백두산 엔진의 기술력이 고도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ICBM 재진입 기술을 이전받는다면 이는 한반도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게 뻔합니다. 이에 남북한의 군사력 대결에서 가장 핵심은 누가 먼저 ICBM 관련 기술력을 확보하느냐가 최우선시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ICBM 기술은 북한보다 더 높은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누리호입니다. 한국은 2022년 자체 기술로 개발한 위성 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여 실용급 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7번째 국가가 되었고 이후 3차례 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누리호의 핵심 기반 기술은 사실 ICBM의 추진 방식과 동일하고 한국은 이미 ICBM 핵심 요소인 재진입 기술을 비밀리에 개발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이 기술을 바탕으로 2027년까지 재진입 기술을 완성할 계획인데요.
게다가 한국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통해 세계 최초로 SLBM을 탑재한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까지 개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동맹이 강화되자 미국 쪽에서도 계속 한국 핵무장 발언이 나오고 있는 등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신규 잠수함용 수직 발사관 개발 사업 문서가 공개되자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은 한국이 비밀리 준비하고 있는 또 하나의 초특급 계획이 드러났다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 미국도 놀랄 스펙을 가진 한국의 계획, 한국이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는 초특급 계획은 무엇인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22일 미국 최고의 전략 자산인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루즈벨트함이 부산작전기 지항에 입항했습니다. 이날 미군은 루즈벨트함을 기함으로 하는 미 해군 구항모 강습단의 함정 및 항공기들이 다수 입항했는데 한미일 3국 공동훈련인 프리덤 엣지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프리덤 엣지는 최근 북중러 군사동맹에 대한 경고 메시지 성격의 다영역 합동훈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90대에 달하는 FA-18 슈퍼 호넷 전투기를 가득 싣고 최상의 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 한국에 도착한 미 구항모 강습단에 대잠 공격작전을 수행할 잠수함이 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미 해군은 1992년 이후 항모전투집단 구조를 통합해 항공모함, 순양함, 구축함, 호위함, 그리고 잠수함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통상 미 해군 강습단의 훈련에는 기함 역할을 하는 항공모함 한 척에 각종 함재기를 보유한 비행단, 그리고 3척의 이지스함과 12척의 공격형 핵잠수함이 전단으로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각종 첨단 소나와 공격어뢰, 그리고 수직발사체계 VLS를 탑재한 공격 잠수함이 항모를 호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미군은 이번에 부산항에 올 때 잠수함을 데리고 오지 않은 것일까요?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한국의 잠수함과 연합훈련을 하기 위해서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2일 사상 처음으로 자망 타격 훈련을 공개한 도산 안창호급 이번함인 안무함은 부산 해군 작전기지에서 임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3,000톤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전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탑재 가능한 수직발사체계 VLS 10세를 장착한 잠수함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한 한국산 연료전지 장착한 AIP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입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안 그래도 정숙한데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고요하게 잠행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지난 2021년 일번함인 도산 안창호함은 SLBM 발사 테스트에서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해 한국의 방산 실력을 세계에 입증한 바 있습니다. 미국 역시 이러한 한국의 잠수함 수행 능력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 프리덤 엣지 연합훈련에 한국 잠수함과 미 구항모 강습단이 함께 훈련을 하는 하도록 계획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 잠수함의 위력은 림팩 훈련을 통해 여러 차례 증명된 바 있습니다. 1997년 취역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은 박이함은 총 10척의 가상적함을 격침시켰고 1998년 이종무함은 LA급 핵잠을 포함 13척의 15만 톤 군함들을 격침시켰습니다. 1999년 이천함은 퇴역 순양함을 상대로 어뢰 타격을 실시하는 훈련에서 첫 번째 시도만에 12영통급 오클라호마시티를 두 동강 내어 뒤차례였던 우방국 잠수함들은 훈련조차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2004년 첫 출전한 장보고함은 상대편의 모든 수상함의 가상 어뢰를 명중시키고 자신은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았는데 대잠 감지 시스템을 뚫고 명중시킨 함정 중에는 미 해군의 10만 톤급 원자력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함도 있었습니다. 당시 미 해군 사령관에 의해 퍼펙트 장보고라는 별명까지 묻게 되었습니다. 이후 열리는 림팩 훈련에서 미군은 한국 잠수함에게 공격 임무를 맡기지 않고 수색과 정찰 임무만 맡겼는데 이는 한국 잠수함이 공격에 가담하면 혼자서 싹쓸이하는 민폐를 끼쳐서 다국적 훈련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레전드 잠수함들의 실제 썰입니다. 반면 최근 중국은 자신만만하게 공개했던 최신 94형 전략 핵잠수함이 결함으로 인해 해수면 위까지 부상했다가 새벽 조업을 나온 대만 어민 핸드폰 카메라에 포착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어민들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은
피치 못할 오작동이나 고장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이미 중국 핵잠수함은 자이든 타이든 자주 주변국 탐지 자산에 발각되어 여러 차례 망신을 당한 바 있는데요. 2018년 93형 공격 핵잠수함은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 수역에 들어갔다가 일본에 발각되었고, 2021년에도 핵잠 2척이 남중국해 떠나 태평양으로 향하는 영국 항모를 미행하다 항모 호위 함정의 음파 탐지기에 포착된 전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핵잠이 쉽게 포체되는 이유는 중국산의 한계로 인한 수중 소음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해외 군산 매체들은 중국의 94형 전략 핵잠의 수중 소음을 140데시벨로 평가하면서 미국 핵잠 대비 훨씬 큰 소음이 발생한다고 분석하는데, 오히려 디젤 잠수 소음은 100데시벨 정도로 핵잠수함보다 조용한데, 한국의 잠수함은 타국 디젤 잠수함 대비 20, 30대 정도 더 정숙한 주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잠도 씹어먹는 디젤 잠수함의 끝판왕이 바로 한국산 잠수함인 것입니다. 한국의 3형통급 VLS 탑재형 디젤 잠수함 3척이 모두 인도되면서, 이로써 한국은 사실상 핵탄두 운반체에 대한 모든 기술적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가장 진보된 핵탄두 운반체로 ICBM, SLBM, ALBM 이렇게 세 가지가 언급되는데, 공중발사 탄도 미사일 ALBM은 비용 대비 효과 그리고 은밀성 안전성에서 다른 방식에 밀려 현재 미국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발사 방식 중 최강의 효율성과 은밀성을 자랑하는 것이 반론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SLBM인데요. 지상 발사 미사일과는 다르게 거의 잠수 중 발사기 때문에 탐지와 대응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핵은 없지만 핵 운반 기술을 모두 보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각에서는 핵도 없는 한국이 왜 굳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ICBM이나 SLBM 기술을 개발하고 있느냐, 차라리 그 돈으로 F-35를 구매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다 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러 밀착으로 인해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미국 내 찬성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만들어두면 언젠간 다 쓰게 된다는 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추출 기술은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레이저 우라늄 농축 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이 조용히 하지만 누구보다 전력을 다해 계획하고 있는 잠수함용 수직 발사관 관련 계획이 알려지면서 또 한 번 한국의 행보에 동북아시아 각국의 이목이 한국에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군이 잠수함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신규 잠수함용 수직 발사관 개발 사업 문서가 공개되며 대략적인 스펙이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공개된 문서를 통해 전문가들은 한국이 새로운 수직 발사 체계뿐 아니라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신형 SLBM이 6톤 이상의 탄두를 가지고 수천 킬로미터급 사거리를 가진 고위력 현무급 미사일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고위력 현무급이란 미국의 SLBM 개발을 계속 반대하자 한국이 그럼 핵만 아니면 되지 않느냐, 이 정도급 개발은 가능하겠느냐며 내놓은 한국산 괴물 미사일입니다. 한국은 지난 2021년 독자 개발한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즉 SLBM으로 세계 7번째 SLBM 발사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한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위력과 사거리를 배 이상 높인 신형 SLBM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단 공개된 문서를 보면 신규 잠수함 수직 발사관은 놀라운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직경이 1m에서 2m까지 크게 늘어나 있었습니다. 일단 한국은 모처 무인도에서 잠수함형 신형 수직 발사 체계를 시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위해 시험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공개된 스펙을 보면 직경 2M, 길이 9M 내열 소재로 구성되어 여러 번 재발사가 가능하고 화염으로부터 발사한 냉각을 위한 첨단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개발되는 신형 잠수용 수직 발사 체계는 기존 발사관이 1열로 6개로 구성되는 것과는 달리 2열로 5개 혹은 3열 3개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잠수함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수직 발사관 직경이 1M 정도에서 2배 이상 확대되면서 더 강력한 SLBM 더 강력한 SLBM 2장전 것으로 예상됩니다.
는 지금까지 현물을 개량해 만든 시험 발사체가 아닌 본격적인 SLBM 완성하겠다는 것으로 직경 1.8m 이상 길이는 9m 정도라고 가정하면 수천 km급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새로 개발되는 배치3 잠수함의 폭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여 배수형 또한 기존 배치1 잠수함에 비해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대형 수직 발사 체계를 2열이나 3열로 배치하면 기존 3영톤대 중반에서 6영톤급 이상까지 확장될 것으로 보이며 차후에 핵잠수함을 개발하는 것에 대비해 모든 조건을 완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공개된 신형 수직 발사 체계는 EM까지 직경이 커질 것으로 보여 러시아가 개발한 신형 SLBM인 불라바와 비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라바는 기존에 러시아가 개발했던 SLBM 축소한 최신형으로 기존의 15M급 전장에서 12M급으로 크게 줄었으며 직경은 2M 정도로 콤팩트하게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1톤 이상의 핵탄두를 장착하고 1만 km 발사할 수 있으며 탄도 핵을 운영할 수 있어 러시아가 불라바 SLBM 전력으로 통일할 계획입니다. 물론 우리 군이 개발하려고 하는 신형 SLBM 발사관은 1.8M 직경의 전장은 9M 정도로 대륙간 SLBM 사용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지만 충분히 50km 이상의 사거리가 가능한 2단 로켓으로 1톤 이상의 핵탄두 운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전력을 다해 새 무기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이제는 SLBM 신형 발사관 체계까지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이 중흥기를 맞았습니다.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방위산업 수출 규모는 130억 달러, 약 16조 9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간 목표했던 2027년 방산 수출 세계 4강 진입에 한 발짝 다가선 것인데요. 한국의 방산 수출 대상국이 2022년 4개국에서 지난해에는 무려 12개국으로 늘어났다는 점에서 질적 성장까지 이뤄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의미 있는 점은 해외로 수출하는 무기체계도 2022년에는 단 6개 품목이었다면 작년에는 12개 품목을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모델은 단연 K구자 주포와 K2 전차입니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와 K구자 주포, K10 탄약 운반 장갑차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고 현대로템은 2022년 폴란드에 K2 전차 1000대를 납품한다는 기본 계약을 맺은 이후 나머지 820대에 대한 구체적인 납품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최근 추가 납품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또 동유럽 슬로바키아의 신형 전차 도입 사업에서도 미국 에미레이, 에이브럼스, 독일 레오파드 EH1 등과 함께 K 전차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K방산의 선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등이 계속되면서 세계 군비 경쟁이 치열해진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무기 구매국들이 요구하는 성능과 가격에 신속한 납기 능력까지 갖춘 국가가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 외에는 없다는 점이 주요했습니다. 이런 한국 방산의 약진을 두려워한 유럽은 최근 힘을 모아 한국 방산을 저지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은 유럽의 견제를 이겨내고 세계 방산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월 다연장 로켓 천무 72대 약 2조 2천억 원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이 발효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폴란드 측이 맺은 계약의 규모는 약 14조 원에 달하게 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양산을 준비 중입니다. 지난 3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KF-21의 최종 양산 계약을 의결했고 시제 6호기까지 비행에 모두 성공했습니다. 현재 전투기 비행 영역 확장을 위한 시험 비행이 한창입니다. 최근 마하 1.8 최고속도 돌파에 성공했고 공대공 미티어 미사일 유도 발사에도 성공해 전투기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한국산 무기들 전반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산 무기들은 전 세계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견제와 경쟁국들의 파상 공세에도 불구하고 K구자 주포는 이제 유럽에서도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얼마 전 핀란드 국방의 날 퍼레이드를 준비하는 군인들이 K9 자주포를 너무도 쉽게 운용하는 사진이 공개되자 이 사진은 삽시간에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가장 큰 화제는 핀란드 여군들이 K9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조종수, 차장, 보수 모두 여군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해외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군들이 자주포를 운용할 수는 없다, 퍼레이드를 위한 퍼포먼스다라는 의견과 K9 자주포는 완전 자동 발사 자동장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여군들도 운용할 수 있다는 찬사가 섞인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핀란드에서는 실제 여군들이 K9 자주포를 사용합니다. 영상에 나오는 핀란드 여군들은 K9 자주포를 아주 쉽게 능수능란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완전 자동 발사 자동장전 시스템이 이처럼 쉽게 그리고 빨리 자주포 운용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는 퍼레이드를 위해 연출된 상황이 아닙니다. 핀란드는 실제로 여군들이 K9의 실사격까지 진행하는 수준입니다. 핀란드군에게 K9는 그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는데요. 그래서인지 핀란드는 K9 유저 클럽에도 적극적입니다. 지난 23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사흘간 핀란드 헬싱키에서 K9 유저 클럽을 개최했습니다. K9 유저 클럽은 K9 자주포를 도입해 운용 중인 국가 간 교류의 장으로 각국의 K9 실전 운영 경험과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세계적으로 검증받는 K9 자주포의 운용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발족했습니다. 올해로 3회패인 K9 유저 클럽은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6개국, 즉 호주,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한국에서 50여 명의 군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밀로그에마이의 레로지, 콩스버그 콩즈버그, HSW, 바날턴벤 HALTEM 수시소시 등 업계 대표들도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가국들은 자국에 배치된 K9의 특징과 운용 현황, 포병 전력 운용 개념 및 발전 방향 등을 발표하며 각국의 K9 운용 상황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측은 회원국들이 K9 자주포의 운용, 정비, 훈련에 대한 경험과 지식, 노하우를 공유했고 한국방위사업청도 참석해 차세대 K9A와 구산 변종 개발 계획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앞으로 유럽 K9 고객들의 자생력과 주권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을 구축하고 유지 보수를 위한 부품센터 설립에도 나서 K9 자주포 유저 클럽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계획입니다. K9 자주포는 2001년부터 티르키예와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등에 수출돼 1,800여 대가 운용되고 있으며 전 세계 포병 자주포 플랫폼 시장에서 점유율이 자그만치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K9 자주포 대박 신화를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일본입니다. 전 세계 포병 자주포 플랫폼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는 것도 모자라 최근 K9 자주포의 루마니아 수출이 확정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을 때 의외로 일본의 반응은 예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에 좋은 일이 생기면 한국의 강점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깎아내리려고만 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한국의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는 반응이 많았고 일본의 무기는 비싸고 성능이 떨어져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베스트 댓글을 차지할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현타가 온 일본인들이 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K9 주포에 대한 일본 기사 내용입니다. 또 팔렸어? 한국산 무기 루마니아 대거 채택 2024년 6월 19일 한국 국방부는 한화항공우주의 K9 155 자주포가 루마니아의 새로운 자주포 조달 프로젝트에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54문의 자주포 구매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한국의 K9 외에도 독일 PGH, 2000과 터키 T155 등 3가지 모델이 경쟁했지만 최종 선택은 한국의 K9 자주포였습니다. 한국 언론은 루마니아가 K9를 선택한 것은 우수한 가격 대비 성능뿐만 아니라 높은 시장 점유율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루마니아 언론에 따르면 이번 계약에는 K9 자주포 54문과 K10 파생 전차 36대가 포함됩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계약 금액은 9억 2억만 달러 일본 엔화로 약 1,380억 엔으로 추정됩니다.
K구자 주포는 지금까지 터키, 핀란드,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인도, 이집트 및 폴란드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번에 루마니아는 10개국에서 이 시스템을 채택했으며 현지 라이선스 제조를 포함하여 생산되는 총 자주포 수는 거의 2형대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동유럽과 스칸디나비아에서 한화를 사용하는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2024년 1월 폴란드에 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기사의 댓글에 예전 같으면 한국의 달라진 위상을 인정하지 않고 폄하하는 내용이 많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웬만해서는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조차 세계 시장에서 K구의 위상 그리고 한국 방산의 거침없는 상승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는 올해 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월드 디펜스 쇼 2024 전시회에서 항공 분야 핵심 부품을 비롯한 육군의 군공군 솔루션을 전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이목을 끈 것은 많은 중동 국가들의 시선이 쏠려 있는 사우디 방산 전시회에서 대한민국의 최초 전투기 KF-21의 엔진 등 항공 분야의 핵심 역량을 선보이며 차세대 엔진의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KF-21의 심장인 F-414 엔진과 전투기의 눈인 AESA 레이더, 첨단 항전 장비와 항공기 생존 체계인 지향성적 외선 방해 장비 DIRCM 등 전투기의 핵심 부품까지 모두 공개하며 KF-21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방산 전시회에서 엔진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만큼 엔진 핵심 기술에 자신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화의 자신감 있는 행보는 해외 언론들도 주목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FT는 한국 최대 방산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와 함께 전투기 엔진 개발에 나섰다. 이는 한국 방산업계의 밸류 체인을 한층 끌어올리는 동시에 자주 국방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엔진의 신뢰성까지 언급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GE에어로스페이스, 프레세니트니피 언드 W, 롤스로이스 등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글로벌 엔진사의 주요 부품 공급사라고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P&W 등 글로벌 메이저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항공 엔진을 공동 개발하는 역량을 갖춘 곳입니다.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 글로벌 메이저 업체와 이러한 형태의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는 일본의 IHI, 독일의 MTU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는 2036년까지 첨단 엔진 개발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엔진은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하반기 양산할 국내 최초 국산 전투기 KF-21의 개량형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최신 전투기에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자체 엔진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등 6개국뿐입니다. 게다가 이미 KF-21은 공중급유 비행시험과 미티어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하며 화제가 되었고 나날이 더 완전한 전투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장거리 작전 수행을 위해선 공중급유 능력이 꼭 필요한데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인 KF-21이 공중급유 비행시험에도 성공했죠. 아시다시피 공중에서 급유가 가능하게 되면 비행기 채공 시간이 늘어나 더 먼 거리를 날아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공중급유를 1번 받으면 작전 반경이 무려 50%나 넓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사청은 오는 2025년 3월까지 60여 회에 걸쳐 다양한 고도와 속도에서 KF-21의 공중급유 능력 검증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1년 안에 60회의 일정을 잡았다는 점에서 이미 공중급유 관련해서는 검증이 아니라 실훈련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기술적인 완성도는 갖추었고 능숙해지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근 KF-21의 완성도에 정점을 찍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KF-21에 탑재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직접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성능, 완벽한 국산화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성능의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걸까요? 아무리 국산화도 좋지만 실전 성능이 우선이기 때문에 허접하게 개발하느니 수입품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건 최근 KF-21이 발사에 성공한 영국산 미티어 미사일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 성능을 지닌 미티어는 고속으로 먼 거리를 날아갑니다. 영국도 이 미티어 개발에 17년이나 걸렸습니다. 미티어를 영국으로부터 샀으니 기술 지원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영국이 핵심 기술을 순순히 내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티어 미사일을 우리 기술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은 2035년까지 미티어 개발에 1조 5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인데요. 미티어급 미사일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KF-21의 무장에 드는 비용을 아끼는 것을 물론이며 수익화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한국이 무엇을 개발하든 유럽산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갖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KF-21에 장착된 AESA 레이더 기술은 물론 미티어 미사일까지 우리 기술로 제작해 장착할 수 있다면 KF-21의 수출에 굉장한 수익 옵션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2030년에는 공대함과 공대지 미사일을, 2040년에는 초음속 미사일과 레이저 무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KF-21은 공중급유 시험과 미티어 미사일 발사 테스트까지 끝마치면서 이제 사실상 양산만 남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한국은 개발부터 생산까지 정말 빠르게 진행하는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KF-21의 속도전을 부러운 시선으로 지켜보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돌입했다고 밝혔는데 최근 이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이 공개됐습니다. 이제서야 이 사업이 일본 의회를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형식적인 절차 외에 진전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체의 제조는 세계국 공동기업체가 담당하고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이 기체 개발을, IHI가 엔진을, 미쓰비시 전기가 전자 시스템에 기여하기로 했고 영국 BAE 시스템스와 영국 롤스로이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등도 참여한다는 방침만 정했을 뿐입니다. 6세대 전투기 개발의 진척은 오히려 한국이 더 빠릅니다. 한국으로부터 천공 EM-SAM을 사간 사우디가 한국과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해 KF-21을 기반으로 한국과 사우디의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국, 이탈리아는 분명 기술 공유, 자금 투입 비율을 가지고 일본과 장기간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은 훨씬 심플하겠죠. 자금을 댈 테니 전투기 개발과 기술 영역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 KF-21이 너무나도 부러웠던 일본에서 현실을 자각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최근 일본의 한 매체에 일본 군사 전문가가 KF-21이 폭발적으로 팔릴 것 같은 이유라는 글을 올려 일본에서 굉장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항공군사평론가 관 겐타로의 글입니다. 주요 내용은 스텔스기가 비싸다면 한국산은 어떨까? 한국의 오리지널 전투기가 폭발적으로 팔릴 것 같은 이유, 어중간함은 의도한 것일까? 입니다. 2024년 현재 한국산 무기가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FA-50 전투기, K9 자주포, K 전차 등의 장비가 유럽, 중동, 아시아를 중심으로 판매 경로를 확장하고 있으며 특히 폴란드는 이들을 총 2,000대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따라 포탄 비축을 보충하기 위해 수십만 발의 포탄을 미국에 수출하여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서방의 신흥 무기 수출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고 있으며 2024년 수출 총액은 20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개발 중인 신형 스텔스 전투기, 즉 KAI가 제조한 KF-21 보람에는 가까운 미래에 각국의 차기 전투기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널리 주목받을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도 최근의 일이며 한국이 제트 전투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21세기에 들어서입니다. 처음 개발한 것은 미국의 로키드 마틴의 도움을 받아 만든 KAI가 제조한 T-50 골든이글입니다.
한국은 ET-50의 높은 비행 성능을 활용하여 파생형까지 잇따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대지 공격 능력을 부여한 TA-50이나 유도, 무기와 고급 아비오닉스 즉 항공기 탑재 전자장비를 탑재한 FA-50도 탄생시켰습니다. T-50에서 시작된 이 골든이글 시리즈는 이제 한국 공군뿐만 아니라 고가의 제트 전투기 도입이 어려운 중소국을 위해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제트 전투기로 주목받고 있으며 시리즈 총계로 이미 200대가 생산되었습니다. 심지어 앞서 언급한 폴란드에서는 과거 최대 규모인 48대의 주문을 받는 등 생산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FA-50의 성공으로 전투기 시장에 진입하여 실적을 쌓고 자신감을 얻은 한국이 더 큰 시장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개발에 착수한 것이 KF-21입니다. 이 기체의 엔진으로는 슈퍼 호넷과 동일한 F-414가 선택되었으며 FA-50과는 달리 쌍발로 마치 F-18에 필적하는 비교적 대형의 고급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KF-21은 전투기에 특화된 설계 사상이 특징이며 가속력이나 상승력 등의 기동성은 F-18E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KF-21은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려 하면서도 레이더 반사의 원천이 되는 각종 무장을 수납하는 웨폰 베이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본격적인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나 F-35 라이트닝 E 등과는 다른 특징 중 하나입니다. 대신 4발의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와 암람을 기체에 장착했기 때문에 스텔스성과 저비용을 양립시키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스텔스 기능을 제외하면 KF-21은 F-35의 매력적인 대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 전투기 발전 과정을 굉장히 자세히 조사했으며 최근 한국이 무서운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데 대한 우려와 부러움이 무엇보다 KF-21 보라매가 F-35를 구매할 수 없는 나라에 손쉽고 저렴하게 입수 가능한 F-35가 될 수 있다는 굉장히 매력적인 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팔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는 대목이 눈에 띕니다. 일본의 군사 전문가가 이렇게 많이 팔릴 것을 우려한다는 것은 역으로 일본이 보기에도 KF-21이 글로벌 방산 무기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는 KF-21 과연 수출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속 한국은 그야말로 죽을 맛입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미국의 지원 하에 개발도상국을 넘어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IMF라는 초대형 악재도 있었지만 국민들이 한데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00년대 한국은 성장이 둔화될 위기가 있었지만 당시 급성장하는 중국 시장을 이용하면서 다시 한번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박쥐와도 같은 나라로 부르는데요. 미국의 동맹국으로 군사적 협력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경제적 이득은 중국에서 취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사실 이는 오히려 칭찬으로 들을 수 있는데 미국과 중국이라는 초거대 국가 사이에서 이득을 최대한 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의 발톱을 드러내면서 이런 좋은 시절도 끝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 상황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는 속담이 이보다 잘 어울릴 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법안 IRA를 계기로 전기차는 보조금에서 제외됐고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은 기존의 라이벌이었던 대만에 이어서 미국과 중국, 일본, 여기에 유럽까지 경쟁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배터리 산업 역시 비슷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방해로 사실상 진출이 불가능한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한국은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주요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늘 중국의 CATL의 점유율이 늘고 한국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이 감소한다는 기사가 나오지만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한국 기업들이 1위를 놓고 다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은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할 경우에 전기차와 배터리를 미국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막겠다고 하는데 중국이 원자재 시장을 장악하도록 놔둔 것은 사실 미국입니다. 히토류나 희소금속을 채굴하고 정제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환경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를 모두 중국에게 떠넘겨버린 것입니다. 최근 미국이 IRA를 계기로
자국 내 공장을 지으라고 압박하면서도 멕시코에 손을 내민 것도 환경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1차 산업은 미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미국의 첨단 반도체 제품과 기술에 대한 대중 접근 제한 조치 이건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AI과 슈퍼컴퓨터에 쓰이는 반도체 칩의 중국 수출을 제한했고, 중국 반도체 생산 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한 것입니다. 중국에서 첨단 산업에 사용할 반도체 수출을 막음으로써 인공지능이나 슈퍼컴퓨터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을 막고 중국이 목표로 하는 반도체 자체 생산까지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상무부의 조치로 인해 미국 기업들은 18나노 이하 D램과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핀페핀 FET 또는 가페지 AAFET 등 비평면 트랜지스터 구조의 16나노미터 로직 반도체와 14나노미터 이하 로직 반도체 기술 및 생산 장비의 수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은 중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꾸준히 투자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의 장비 수출을 막아버리면 지금까지 한 투자금을 모두 날릴 수도 있게 됩니다. 여기에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을 발표하면서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중국과 거래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의 방한 당시 미국에 투자를 약속한 삼성전자가 규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곧 국가와 국민의 이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정부의 노력과 기업들의 로비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번 중국 수출 규제에서 제외되는 모습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 사전 협의를 통해 중국 내에서 운영 중인 한국 공장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장비 공급을 보장받았다는 것입니다. 상무부는 미국 기업의 중국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외국 기업은 개별 심사를 통해 슈퍼컴퓨터 등 첨단 기술 연구 개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장비와 부품 교체를 위한 수출은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반입이 가능하게 된 상황입니다. 동종업계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중장기적으로 중국 업체들과의 기술 격차를 더 벌릴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경우 추가적인 장비 반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아예 중국이 반도체 장비를 압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 조치 이후 14나노 이상의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EUV 중고 장비를 마구잡이로 사들이는 등 막무가내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낸드 플래시의 38%를, SK하이닉스는 D램 50%와 낸드 25%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삼성전자가 TSMC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장이 멈추게 되면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을 다시 한번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번 규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중장기적으로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업체와 기술 격차를 벌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중국 반도체의 희망이라고 불리는 낸드 플래시 제조업체 YMTC는 2016년 설립된 이후에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수출 규제로 인해 중국 반도체 핵심 기업들의 기술 발전이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 대해 미국에서는 삼성전자가 엄청난 이득을 볼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는 5일 실현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와 반도체의 정치화 추세에 힘입어 장기적으로는 순항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실현의 계절이란 미중 갈등 속에 끼인 삼성전자의 현실과 경제 위기로 인해 반도체 수요 감소를 의미합니다. C19 이후 시작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은 반도체 업계의 불황을 불러왔습니다. 한때 10만 전자를 노리던 삼성전자의 주가는 크게 하락하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약 3천억 달러 427조 원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핵심 이익 동력인 메모리 칩의 수요 약화와 재고 증가가 큰 문제였습니다.
대만의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 메모리 칩의 일종인 낸드 플래시 가격이 3분기 1318% 떨어진 데 이어 4분기에도 1520% 급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낸드 플래시가 핵심 상품인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급감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WSJ은 삼성전자가 TSMC를 잡을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오히려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 TSMC와 경쟁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3배 늘리겠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근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투자 확대는 풍부한 보유 현금과 기술 리더십을 고려할 때 타당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투자 확대 움직임은 변동성이 큰 메모리 반도체 의존에서 탈피해 사업을 다각화하고 대만을 두고 펼쳐지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맞물려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반도체 산업은 단순히 산업을 넘어 정치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어떤 산업도 제대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WSJ은 삼성전자는 정치적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든 고난의 시기에서 더 강하게 일어나기 위해 크게 투자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은 과거 고 이건희 회장의 과감한 결단을 통해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었고 이제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4M D램 제품과 관련한 이건희 회장의 일화는 유명합니다. 1987년 당시 삼성전자는 4M D램 개발 방식을 스택 쌓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트렌치파 들어가는 방식로 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 중이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단순하게 생각하라는 원칙으로 고민을 타개했습니다. 쌓아 올리는 것이 파고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쉽고 문제가 생겼을 때 회로를 고치는 것이 편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 판단은 매우 성공적이었는데요. 삼성전자는 4M D램에 이르러서는 일본과 동등 품질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6M D램은 품질에서 앞서기 시작했고 64M, 256M 제품은 드디어 일본보다 빠르게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1995년은 64M D램 시장이 본격 형성되기 시작한 해로서 그해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에서 당초 예상보다 40%나 초과한 8조 1348억 원 매출과 2조 7192억 원 영업이익이라는 경이로운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축포를 터뜨리지 않고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세계 정상이 된다는 것은 간단하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 그러나 정상에 서면 자칫 목표를 상실할 수 있다. 정상이 되기보다 정상의 위치를 고수하기가 더 어려운 까닭이다. 뼈를 깎는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상은 언제나 위태로운 자리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는 상황이지만 늘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성장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법안, 반도체 지원법 등 미국의 견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은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고 더 긴 미래를 위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김정은, 푸틴 러시아, 메이컨 프랑스 모두 한국과 우크라이나에 해를 끼친다. 시진핑 중국 김정은, 푸틴 러시아, 메이컨 프랑스 모두 한국과 우크라이나에 해를 끼친다. 시진핑 중국 김정은, 푸틴 러시아, 메이컨 프랑스 모두 한국과 우크라이나에 해를 끼친다. 시진핑 중국 김정은, 푸틴 러시아, 메이컨 프랑스 모두 한국과 우크라이나에 해를 끼친다. 시진핑 중국 김정은, 푸틴 러시아, 메이컨 프랑스 모두 한국과 우크라이나에 해를 끼친다. 시진핑 중국 김정은, 푸틴 러시아, 메이컨 프랑스 모두 한국과 우크라이나에 해를 끼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